어머니,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여기 입원하시는 순간 한 달 안에 돌아가십니다. 낯선 간호사가 건넨 한마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2년 동안 저를 극진히 모시던 며느리가 사실은 저를 죽이려는 살인마였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35년째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68세 이영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1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5번째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미 4명의 노인을 죽인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50억대 보험금, 20년간 30명 이상의 희생자, 그리고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던 완벽한 계획.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8세 할머니가 어떻게 거대한 범죄 조직과 맞서 싸웠는지, 그리고 800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떻게 정의를 실현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3주 전 화요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35년째 횟집을 운영하다 보니 몸에 완전히 밴 습관이었죠. 부산 자갈치 시장, 제 가게 영잔의 횟집은 이 시장에서 나름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신선한 횟감과 푸짐한 인심으로 단골 손님들이 늘 찾아주셨죠. 남편 박철수를 15년 전에 여의고 그때부터 혼자서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시장 상인분들이 가족 같았고 무엇보다 아들 동훈이가 있었으니까요. 동훈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를 나와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아들이었죠. 첫 번째 결혼해서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5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동훈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민지, 35살의 전직 간호사였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동훈이가 민지를 처음 데려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가진 여자였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최민지라고 합니다. 민지는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제가 자주 도와드릴게요. 그 말대로 민지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일주일에 2~3번씩 횟집에 들러 청소를 도와주었고 제 건강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관절에 좋은 영양제예요. 매일 드세요. 어머니, 병원 검진 예약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 오늘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간호사 출신답게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손자 민우도 민지를 잘 따랐습니다. 7살 꼬마였지만 영리한 아이였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건강 챙기라고 했어요. 민우가 제 손을 잡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3주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지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니? 건강검진 결과예요. 어머니께서 지난달에 받으셨잖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검진? 나 검진 받은 적 없는데? 어머니, 제가 깜짝 선물로 예약해드렸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어머니,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검진을 받았던 걸까요? 최근 들어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긴 했습니다.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민지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권하셨어요. 치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초기라서 치료하면 괜찮아질 수 있대요.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병원을 알아봤어요. 효심요양병원이라고 치매 전문 병원이에요. 요양병원? 네, 어머니. 거기서 한 달 정도 집중 치료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걱정돼요. 혼자 사시면서 가게 일까지 하시니까 건강이 더 나빠지실 것 같아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영자야,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다음 날 오전 시장 친구 순이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30년 지기 친구로 시장 건너편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너 지금 시간 있어? 순이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영자야, 너희 며느리 말인데. 순이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저녁에 해운대 쪽 가는 길에 봤어. 내 며느리. 민지를? 그래서? 남자랑 있더라. 동훈이 아닌 다른 남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착각 아니야? 어두웠을 텐데. 아니야. 분명히 봤어. 정장 입은 40대 남자랑 모텔 들어가는 거. 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자야, 뭔가 이상해. 내 며느리 조심해. 순이야, 그냥 업무상 만남이었을 수도 있잖아. 저는 애써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봉지 안에는 각종 영양제와 건강식품이 가득했습니다. 민지야, 이게 다 뭐니? 너무 많은데.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매일 챙겨 드세요. 민지가 영양제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건 아침에 한 알, 이건 저녁에 2알씩 드세요. 그날부터 저는 민지가 준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양제를 먹고 나면 자꾸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손님이 몇 명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 내가 왜 이러지?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흔들었지만 멍한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예약했어요. 모레 금요일이요. 병원? 네, 효심요양병원이요. 제가 상담도 다 받아뒀어요. 민지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입원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짐은 제가 싸드릴게요. 입원? 벌써? 어머니, 빨리 치료 시작하는 게 좋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초기에 잡아야 한다고. 민지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뭐? 갑자기 왜? 민지가 그러는데 내가 치매 초기래. 검사받고 치료받아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순이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영자야, 너 정말 치매야? 나는 내가 멀쩡해 보이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요즘 깜빡깜빡하는 건 맞아. 영자야, 내가 말했잖아. 내 며느리 조심하라고. 뭔가 이상해. 순이야, 그냥. 내가 예민한 것 같아. 영자야, 제발 조심해. 병원 가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 한번 받아봐.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효심 요양병원 방문 날, 민지가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늦으면 안 돼요. 차에 타면서 저는 민지의 얼굴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었지만 왠지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자갈치 시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슴속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병원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5번째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끔찍한 진실을. 30분 후 차는 한적한 외곽 지역에 있는 커다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효심 요양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내려요. 민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입구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산 시내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눈물을 닦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병원 안은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과 반짝이는 바닥, 은은한 조명. 리셉션 데스크에는 친절해 보이는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이영자 할머님 맞으시죠?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지가 제 팔을 꽉 잡고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상담 예약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서류 작성 부탁드릴게요. 직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민지가 재빨리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어머니는 편히 앉아 계세요. 민지는 서류를 빠르게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대기석에는 몇몇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으로 보였고 옆에는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평범한 요양병원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진료실로 가시면 돼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영자 할머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혈압 좀 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복도 쪽을 가리켰습니다. 민지가 일어서려 하자 간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서류 작성 좀 더 하셔야 해요. 할머님만 잠깐 오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민지가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따라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양쪽에 진료실 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끝에서 2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간호사가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까지 걸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시간이 없어요. 제 말 잘 들어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름은 한수진입니다. 여기 입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당황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이 병원은 가짜예요. 정상적인 요양병원이 아닙니다.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입원하시는 순간 1달 안에 돌아가십니다.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무슨... 할머니,
제 말이 거짓말 같죠? 하지만 진실입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민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자, 정장을 입은 여러 남자들의 사진. 이 사람이 할머니 며느리 최민지 맞죠? 네, 맞는데요. 할머니, 이 여자는 살인범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지난 5년간 4명의 노인을 살해했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수진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첫 번째 사진. 70대 할머니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5년 전 부산 동래구에 사시던 김순자 할머니. 69세.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최민지가 할머니 아들과 결혼했어요. 결혼 11개월 만에 할머니가 이 병원에 입원했고 3주 후 사망했습니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사망 원인은 노안. 하지만 실제로는 과다 투약이었어요. 수진이 두 번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4년 전 해운대에 사시던 박명희 할머니. 72세. 화면 속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역시 최민지가 할머니 아들과 재혼했고 10개월 만에 이 병원 입원. 한 달 후 사망.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 번째 사진. 3년 전 기장에 사시던 최영숙 할머니. 71세. 그리고 수진이 네 번째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전 광안리에 사시던 한정혜 할머니. 68세. 사진 속 할머니는 수진과 닮았습니다. 제 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사셨어요. 그러다 최민지를 만났죠.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지는 제 오빠랑 결혼했어요. 완벽한 며느리였죠.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어요. 이야기는 제 상황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결혼 1년쯤 됐을 때 민지가 어머니를 이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치매 초기라면서요. 그리고 한 달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수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조사했습니다. 수진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어요. 최민지의 진짜 정체를.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맨 위에는 강태식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 아래 민지를 포함한 여러 이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보험 사기 조직입니다. 20년간 활동해온 범죄 집단이에요. 수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스는 강태식, 전직 의사 출신입니다. 이 가짜 요양병원 3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민지는 이 조직의 2인자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니. 민지의 역할은 타깃을 물색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재산 많은 노인의 아들과 결혼해서 신뢰를 얻는 거죠.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짜 검진 결과로 치매 진단을 내리고 이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입원 후에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면제를 과다 투여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노안으로 보이게 하면서요. 수진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사망합니다. 보험금과 재산은 모두 며느리가 차지하고 조직과 나눠 갖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 확인해 봤어요. 수진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총 12억 원입니다. 수익자는 전부 최민지로 되어 있고요. 12억? 네. 그리고 할머니 재산도 조사했어요. 횟집 건물과 토지 23억, 예금 15억.
총 38억입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며 혼자서 가게 지키며 모은 피땀 어린 돈. 보험금 12억 더하면 총 50억입니다. 할머니는 5번째 타깃이에요. 수진의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민지는 또 다른 타깃을 찾아 떠날 겁니다. 제 오빠처럼요. 수진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40대 남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눈빛이 초점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제 오빠 한상훈입니다. 민지의 전 남편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지는 오빠를 버렸어요. 이혼하고 사라졌죠. 오빠는 어머니를 잃고 아내한테 버림받은 충격에 지금은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폐인이 됐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태블릿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하지만 비상구로 나가세요. 3층 계단 끝에 있어요. 거기서 나가면 뒷골목으로 연결됩니다. 수진이 제 손에 명함을 쥐어줬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시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혈압 재는 거 오래 걸리네요. 괜찮으세요?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문 쪽을 보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혈압이 좀 높게 나와서 다시 재는 중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가세요. 제가 시간 벌게요. 하지만 당신은,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부터 살아나가세요. 제발이요. 수진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할머니 혈압약 처방받으신 적 있으세요? 확인 좀 해주실래요? 아, 네. 잠깐만요. 민지가 가방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이 수진이 제 손을 잡고 반대편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 통로였습니다. 저쪽 끝까지 가세요. 빨리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문을 밀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지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1층 비상구. 문을 열자 뒷골목이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골목을 따라 뛰었습니다. 큰 길이 보였고 마침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이요. 빨리 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병원 입구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택시가 큰 길로 빠져나가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수진이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수진이 있었습니다. 2년간 어머니의 복수를 준비한 그 간호사가 제 편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
이미 4명의 노인을 살해했다는 것. 그리고 제가 5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다는 것.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택시는 부산 시내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절대 집으로 가지 마세요. 민지가 찾아올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세요. 제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시장 말고 다른 데로 가주세요. 어디로요? 친구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지기,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반찬 가게 앞으로 가주세요. 시장 건너편이요. 택시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와의, 그리고 거대한 범죄 조직과의 싸움. 6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순이의 반찬 가게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영자야. 순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세상에, 너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순이야. 큰일 났어. 저는 가게 뒷방으로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순이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간호사 한수진의 경고, 민지의 과거, 4명의 할머니들. 순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럼 내 며느리가 정말. 응. 살인범이야. 이미 4명을 죽였대. 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자야,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래야 하는데. 증거가 필요하대. 수진이 그러는데 함께 움직이자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한수진입니다. 수진 씨. 할머니, 안전한 곳에 계신 거죠? 네, 친구 집이에요.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할머니께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2년간 모은 증거들입니다. 30분 후 수진이 순이의 가게로 왔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조심했어요. 조직 사람들이 CCTV로 추적할 수도 있거든요. 수진이 가방에서 노트북과 USB를 꺼냈습니다. 뒷방 문을 닫고 수진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최민지 조사 파일. 수진이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문서들. 할머니, 이제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충격적일 겁니다. 마음에 준비하세요. 수진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지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 색깔도 다르고 화장도 다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5년 전 민지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름은 서민지였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본명이 서민지예요. 최민지는 가명입니다. 결혼할 때마다 성을 바꿔요. 다음 사진. 민지가 한 남자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 5년 전 부산 동래구 김철호 씨와 결혼했습니다. 수진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70대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김철호 씨의 어머니, 김순자 할머니, 69세. 남편 사망 후 혼자 사시면서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재산은? 제가 물었습니다. 건물 포함 약 35억, 보험금 8억.
총 43억이었습니다. 수진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11개월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죠. 화면에는 민지와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식당에서, 집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11개월째 되던 날 김순자 할머니를 효심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주 후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노안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문서는 재산 상속 서류였습니다. 모든 재산이 아들 김철호에게 그리고 그의 아내 서민지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민지는 김철호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네. 재산 분할로 20억을 받고 떠났어요. 순이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나쁜 년이. 수진이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4년 전 두 번째 결혼입니다. 또 다른 결혼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짧게 자른 민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해운대에 사시던 이상철 씨와 재혼했습니다. 이때 이름은 박민지였어요. 시어머니는 박명희 할머니 72세. 남편 사망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생활하셨습니다. 화면에 온화한 인상의 할머니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재산은 부동산 40억, 예금 12억, 보험금 10억, 총 62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10개월간 완벽한 며느리로 지내다가 효심요양병원 입원, 그리고 한 달 후 사망. 역시 자연사로 처리됐습니다. 수진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고 8개월 후 민지는 이상철과 이혼했습니다. 이번에는 30억을 챙겼어요. 세 번째 파일. 3년 전 세 번째 결혼입니다. 이번 사진의 민지는 파마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장에 사시던 정민수 씨와 결혼. 이름은 최민지로 바꿨어요. 시어머니는 최영숙 할머니 71세. 수산물 도매업으로 큰돈을 모으신 분이었습니다. 재산은 약 55억이었습니다. 역시 같은 패턴. 11개월 후 병원 입원, 한 달 후 사망. 그리고 이혼 후 민지가 가져간 돈은 28억.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짓을 반복했다니. 그때 수진이 네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년 전 네 번째 결혼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수진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한 가족의 모습. 제 가족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빠 한상훈, 그리고 어머니 한정혜. 사진 속에서 민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오빠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완전히 속았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셨어요.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건물과 예금 합쳐서 28억 정도였습니다. 민지는 다른 때보다 더 완벽했어요. 매일 어머니께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뵙고 화면에는 민지와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민지 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오빠가 행복해하는 게 기뻤거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째 되던 날 민지가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치매 초기라면서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제 상황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셨거든요. 머리도 맑으시고. 하지만 민지가 보여준 검진 결과에는 치매 초기 소견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효심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진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병원 복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2년 전. 민지가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몰래 구한 영상입니다. 영상 속 민지는 주위를 살피고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컵에 뭔가를 탔습니다. 수면제였어요. 하루 3번 조금씩 늘려가면서 투여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의심했어요. 부검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이미 자연사라고 적혀 있었고 장례도 급하게 치러졌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민지는 오빠와 이혼했습니다. 수진이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40대 남자. 눈빛이 초점을 잃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오빠입니다. 현재 모습이에요. 어머니를 잃고 사랑하던 아내한테 버림받은 충격에 정신이 무너졌어요. 지금은 정신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대요. 순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2년간 민지를 추적했어요.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수진이 조직도 파일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네트워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맨 위에는 강태식이라는 이름, 그 아래로 의사, 변호사, 보험 설계사, 장의사 등 여러 이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식 바로 아래 2번째 위치에 최민지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조직의 2인자입니다.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예요. 보스 강태식은 전체를 지휘하고 민지는 타깃을 선정하고 접근하는 역할입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있어요. 가짜 의사, 위조 서류를 만드는 변호사, 보험금을 처리하는 설계사,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20년간 활동해 왔어요. 20년이면, 네, 희생자는 최소 3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신고했어요. 여러 번.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모두 정상이고 부검도 못했어요. 그리고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경찰 내부에도 조직의 사람이 있어요. 강태식이 돈으로 매수한 경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직접 효심요양병원에 취직한 겁니다. 내부에서 증거를 모으려고요. 수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5번째 타깃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절대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막아야 해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알려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에 어린 남자아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제 손자. 손자분 민우 맞죠? 네, 맞아요. 할머니, 민지는 민우의 친엄마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민우의 친엄마는 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동훈 씨의 첫 번째 부인이었죠. 수진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민지는 동훈 씨가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접근했습니다. 계획적으로요. 민우가 엄마를 그리워할 때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민지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겨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가 진실을 알기 전에 민지를 멈춰야 합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도, 이미 죽은 네 분의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수진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동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동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민지한테 들었어요. 병원에서 갑자기 도망가셨다고. 엄마, 왜 그러세요? 동훈아. 민지가 엄마 건강 걱정해서 병원 예약까지 잡았는데 왜 도망가신 거예요? 아들은 아직도 민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동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지 말대로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검사가 아니라. 엄마, 제발요. 저 안 그래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까지 이러시면 저 너무 힘들어요. 동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단 민지한테 연락하세요. 민지가 엄마 찾으러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면 아드님도 믿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저한테 연락할 사람이 있어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중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예요. 한수진입니다. 네, 새로운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이번엔 반드시 잡을 수 있어요. 전화 통화가 끝나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김정훈 형사님이세요. 3년간이 조직을 추적해온 분입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있었고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지기 순이도 제 곁에 있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함께 싸우자. 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도망 안 쳐. 싸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만들든 조직이 얼마나 강력하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68년을 살면서 키운 힘으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순이의 가게 뒷방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형사복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이영자 할머니시죠?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부산 강력계 김정훈 형사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진 씨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김정훈 형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번번이 놓쳤어요. 형사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강태식 조직 20년간 최소 30명 이상의 노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류에는 사망자 명단과 사건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연사로 처리됐습니다. 부검도 못했고 증거도 없었어요.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 내부에도 조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사하려고 하면 항상 방해를 받았어요. 그럼 이번에도? 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수진 씨가 2년간 모은 증거들도 있고요. 형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장을 잡아야 해요. 현장이요? 네. 최민지가 실제로 약물을 투여하는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께서 미끼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끼, 며느리 앞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미 4명을 죽인 그 여자 앞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을 겁니다. 형사가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할머니 집 곳곳에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비상 버튼입니다. 작은 팔찌 같은 기기를 보여줬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이 버튼만 누르세요. 3초 안에 저희가 돌입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작전을 설명하겠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에 계획표를 띄웠습니다. 1단계, 할머니께서 민지에게 전화하십니다. 돌아가고 싶다고, 병원에 갈 준비가 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민지가 할머니를 데리러 올 겁니다. 집으로요. 2단계, 저희가 미리 집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거실, 주방, 안방, 화장실까지. 3단계, 민지가 약물을 투여하려는 순간 저희가 돌입합니다. 형사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건 민지가 직접 약을 타는 장면을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입에 대기만 하세요. 형사가 강조했습니다. 민지가 권하는 음식이나 음료 절대 삼키지 마세요. 입에 댔다가 뱉으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내일 진행하겠습니다. 형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내일 오전에 카메라 설치하고 오후에 민지한테 전화하세요. 그날 밤 저는 순이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며느리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여자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형사와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저희가 함께 있어요.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15년간 혼자 살던 작은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형사가 팀원 2명과 함께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TV 위, 주방 시계 속, 안방 액자 뒤, 초소형 카메라들이 곳곳에 숨겨졌습니다. 총 12대 설치했습니다. 모든 각도가 커버됩니다. 형사가 노트북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집안이 모니터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옆집 빈집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겁니다. 형사가 비상 버튼 팔찌를 제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잊지 마세요. 위험하면 이 버튼 누르세요. 알겠습니다. 오후 2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전화하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어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민지야, 나야. 제 목소리를 일부러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갑자기 병원에서 도망가신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무서웠어. 병원이 무서웠어. 어머니, 이해해요. 괜찮아요. 민지야, 나 집에 있어. 집에 왔어. 정말요? 어머니 집에 계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응, 집이 좋아. 그래도 병원 가야 하는 거 맞지? 네, 어머니.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고마워, 민지야.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어머니,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형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타깃이 움직입니다. 모두 위치로. 형사와 팀원들이 옆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진과 순이도 함께 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15분이었습니다. 30분 후면 며느리가 올 것입니다. 손에 땀이 가득 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딸그랑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독사의 혀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많이 피곤하시죠? 민지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응, 좀 피곤해. 제가 뭐 좀 해드릴게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민지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큰 가방이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민지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영양주스 만들어 드릴게요. 기운 나실 거예요. 옆집에서 형사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주방 카메라가 민지의 모습을 선명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과일을 꺼내고 믹서기를 준비했습니다. 과일이 신선하네요. 제가 갈아드릴게요. 민지가 바나나, 사과, 우유를 믹서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지가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든 병이었습니다. 옆집에서 형사가 긴장했습니다. 녹화 확인. 주민. 카메라가 민지의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민지가 약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믹서기에 가루를 털어 넣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보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저 정도면 치사량 가까이 될 겁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가 약병을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믹서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윙. 소리와 함께 주스가 갈아졌습니다.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형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입니다. 할머니가 마시려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해요. 민지가 주스를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밝게 웃으며 거실로 왔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드세요. 민지가 컵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달콤한 과일 향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서 드세요, 어머니. 식기 전에. 민지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컵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컵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쾅! 현관문이 박살나며 경찰들이 돌입했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김정훈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최민지, 살인미수 및 살인죄로 긴급 체포한다. 형사가 민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그냥 어머니한테 주스 드리려고. 주스에 수면제 탄 거 다 찍혔어. 형사가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민지가 약병을 꺼내 주스에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그리고 내가 지난 5년간 저지른 범죄 증거도
전부 확보했어.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4명의 노인 살해, 50억대 보험 사기, 증거는 충분해. 민지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저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 아니에요. 오해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녹용도 사드리고 병원도 예약해드리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해.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어머니,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저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야. 넌 그냥 살인자일 뿐이야. 4명의 할머니를 죽였잖아. 수진이 어머니도 다른 할머니들도.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이려고 했지. 50억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뭐라고 생각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이 민지를 끌고 나갔습니다. 나요. 민지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현관 밖에는 이미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차에 실렸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년간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 이제는 수갑찬 범죄자가 되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려는 순간 누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 저를 안았습니다. 순이도 달려와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영자야, 끝났어. 이제 끝났어. 저도 2 사람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확보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민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직 보스 강태식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며느리를 잡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형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30명 이상을 죽인 조직의 보스. 그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며칠간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24시간 경호를 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경찰 보호 아래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민지는 잡았지만 더 큰 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분명 저를 노릴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고. 민지가 체포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안전가옥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체포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기 조직 핵심 인물 최민지 체포. 5년간 4명 살해 혐의, 추가 피해자 조사 중. 뉴스를 보며 조금씩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김정훈 형사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태식이 석방됐습니다. 뭐라고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고위층에 로비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며 풀려났어요. 분명 증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형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파일들이 전부 삭제됐어요. 서류도 없어지고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강태식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연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요? 네. 자기는 결백하다고, 선량한 의료인인데 누명 썼다고 주장할 겁니다. 오후 3시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효심요양병원 강태식 원장 기자회견 생중계. 화면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침착하고 신뢰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간 노인 의료에 헌신해온 의사입니다. 강태식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최근 저와 제 병원이 터무니없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강태식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희 병원은 치매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특히 이영자 할머니께서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사실과 다른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태식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이해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치매 초기 증상도 있으시니까요. 저를 완전히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제 결백을 명확히 입증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계셨던 환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숙이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원장님, 정말 결백하신 겁니까? 물론입니다. 20년 경력이 증명합니다. 이영자 할머니의 주장은 안타깝지만 건강 상태로 인한 착각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제가 할머니를 돕고 싶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봤습니다. 뉴스 앵커가 멘트를 이어갔습니다. 보험 사기 조직 보스로 지목됐던 강태식 원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는 순간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영자 할머니시죠? 누구세요? 할머니,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할머니 주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요. 특히 손자 민우 말이에요. 초등학교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우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할머니 고소 취하하세요. 그럼 모두 안전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우리 가게. 순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젯밤에 누가 가게 유리창을 깼어. 그리고 벽에 붉은 페인트로. 순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는데? 입 닥쳐, 안 그러면 다음은 내 차례야라고.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이까지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영자야, 무섭지만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안했습니다. 수진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정신병원에 있는 제 오빠한테 협박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입 닥치지 않으면 동생도 오빠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무섭지만 포기 못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김정훈 형사에게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좌천됐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강원도 산골 파출소로 발령났어요.
다음 주부터 근무래요. 형사의 목소리에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 담당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사님. 하지만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비록 멀리 가도 할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효심요양병원, 억울한 누명인가. 20년 경력 의료인, 치매 노인의 착각으로 인생 파탄. 경찰 무리한 수사, 선량한 시민 피해. 모든 기사가 강태식 편이었습니다. 댓글들은 더 끔찍했습니다. 노인네가 착각한 거 아니야? 요즘 치매 걸린 노인들 헛소리 많이 하잖아. 20년 경력 의사가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해. 며느리가 불쌍하네. 시어머니 때문에 범죄자 됐잖아. 할망구가 가족 망치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순이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영자야, 시장 사람들이 너한테 등 돌리고 있어. 뭐라고 하던데? 영자 씨가 요즘 이상해졌대. 착한 며느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대. 치매 걸려서 헛소리한다는 말도 돌고 있어. 순이의 목소리가 안타까웠습니다. 30년간 알고 지내던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생각해. 저는 횟집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그 사람이래. 며느리 인생 망친. 귀가 따가웠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계시죠? 잠깐만 얘기 좀 하죠. 강태식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부드럽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오해 좀 풀어요.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침묵. 할머니, 만약 계속 이러시면 힘들어지실 겁니다.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할머니도, 할머니 주변 사람들도. 아드님 동훈 씨도 계시잖아요. 회사 잘 다니시던데. 계속 잘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민우. 귀여운 아이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죠? 학교 길이 참 복잡하던데. 조심해야 할 텐데.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할머니 생각 잘하세요. 고소 취하하시면 모두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좋은 저녁 되세요, 할머니. 강태식이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들과 손자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동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회사에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 엄마가 정신병 환자래요. 민지 언니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동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동훈아, 미안해. 하지만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고소 취하하세요. 동훈아, 엄마 말 좀. 엄마 때문에 제 인생까지 망가지고 있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있지만 보스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협박당하고 세상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원망하고 손자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정훈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 포기하려고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길 수 없어요. 강태식은 너무 강해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다치고 있어요. 순이 가게도 부서지고 수진이도 협박당하고 형사님도 자천당하셨잖아요. 다 저 때문이에요. 할머니, 그리고 손자까지 위협받고 있어요. 민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순이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정훈 형사, 한수진, 순이, 그리고 저. 4사람이 작은 방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강태식은 계속 사람을 죽일 겁니다. 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30명 이상을 죽였어요. 우리가 막지 않으면 40명, 50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증거도 없고 경찰도 믿지 않고 세상도 등 돌렸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조회수입니다. 조회수요? 네. SNS 생중계로 전 국민을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태식을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거예요. 하지만 강태식이 어떻게 자백을 해요? 술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강태식은 술을 좋아해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제가 3년간 감시하면서 알아냈어요. 그래도 할머니, 기회가 하나 있어요.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후가 민우 돌잔치잖아. 민우 돌잔치? 응. 7살 생일 겸 돌잔치. 동훈이가 호텔 연회장 예약했다며? 맞았습니다. 손자 민우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강태식을 초대하는 거야. 화해하고 싶다고 고소 취하하겠다고 말하면서 순이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술을 권하는 거지. 분위기 좋을 때 녹음하면서 초소형 카메라를 숨기고 생중계하는 겁니다.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전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태식이 자백하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손자 돌잔치를 이용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강원도 가기 전에 끝내고 싶어요. 3년간 쫓던 놈이에요. 저는 3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김정훈 형사는 좌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진은 협박당하면서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게가 부서졌는데도 제 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민우 돌잔치에서 끝장을 볼게요. 좋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럼 작전을 세웁시다. 이번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사람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짰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위치, 생중계 방법, 강태식을 유인하는 대화.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질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죽은 할머니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민우의 돌잔치 3일 전, 저는 강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이영자입니다. 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강태식의 목소리가 여유로웠습니다. 제가 항복하려고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할머니. 손자 돌잔치가 3일 후에 있어요. 그날 오셔서 화해하면 좋겠어요.
돌잔치요? 네. 고소도 취하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를 최대한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해를 풀고 싶어요. 원장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강태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3층 연회장이에요. 오후 2시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성공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정훈 형사와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준비 시작합니다. 형사가 가방에서 초소형 카메라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브로치형 카메라입니다. 할머니가 달고 계시면 돼요. 작은 꽃 모양 브로치였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카메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안경형 카메라, 이건 시계형 카메라입니다. 수진과 순이도 착용할 카메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동시 송출됩니다. 조회수는 어떻게 올리나요? 제가 미리 예고 영상을 올렸어요. 수진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영상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20년간 30명 살해한 범죄 조직 보스의 자백, 실시간 생중계. 이미 조회수 50만입니다. 댓글도 수천 개 달렸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국이 지켜볼 겁니다. 강태식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돌잔치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성공하거나 완전히 실패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잘 되기를. 민우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3층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민우의 7살 생일 겸 돌잔치였습니다. 하객 100명이 초대됐습니다. 친척들, 동훈의 회사 동료들, 시장 상인들. 오후 1시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가슴에는 꽃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순이와 수진도 각각 시계와 안경에 카메라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김정훈 형사는 웨이터로 위장의 연회장 구석에서 대기했습니다. 노트북으로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아들 동훈이 민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제 손자였습니다. 민우야, 생일 축하해. 저는 민우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케이크 먹을 수 있어요? 그럼 큰 거 먹자. 민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엄마, 동훈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소 취하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행이에요.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요. 동훈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오후 2시 5분, 강태식이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비싼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강태식이 밝게 웃었습니다. 손잡은 생일 선물입니다.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둑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저는 강태식을 귀빈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메인 테이블 바로 옆이었습니다. 형사가 웨이터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와인 주세요. 강태식이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경계를 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구석, 형사의 노트북 화면이 켜졌습니다. 생중계 시작합니다. 작은 무전기로 속삭였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동시 송출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연회장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 저 남자가 강태식이야? 진짜 자백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만, 20만, 50만. 돌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민우를 소개했습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식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강태식 옆에 앉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해합니다. 강태식이 와인을 마시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니 착각하실 수도 있죠. 네. 요즘 제가 자꾸 깜빡깜빡해서요.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강태식이 와인을 한 잔 더 비웠습니다. 형사가 다가와 와인을 따라줬습니다. 더 드시겠습니까? 네, 주세요. 강태식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강태식은 이미 와인 3잔을 마셨습니다.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말도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역시 화해가 최고예요. 원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요? 뭐가요? 제 며느리가 왜 저를 선택했을까요? 강태식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야.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조건이 좋으셨으니까요. 조건이요? 혼자 사시고 재산도 많으시고 완벽한 타깃이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타깃이요? 아, 제 말은. 강태식이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에 입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 궁금해요. 저는 강태식에게 와인을 따라줬습니다. 오늘 화해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강태식이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할머니. 강태식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른 하객들은 각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쪽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강태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브로치 카메라는 모든 소리를 선명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타깃으로 정한 건 제가 직접 지시한 겁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민지한테 할머니 정보를 준 거죠. 재산이 얼마인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접근하라고 시켰습니다. 노트북 화면 댓글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 새끼 지금 뭐라는 거야? 녹음되고 있는 거 모르나? 생중계 중이잖아. 조회수가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왜 저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할머니가 약해 보였으니까요. 속이기 쉬워 보였고, 사실 민지한테 할머니 타깃으로 지정한 게 접니다. 강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미 4명 성공했으니까 5번째도 쉬울 줄 알았죠. 4명이요? 4명만이 아니죠. 강태식이 피식 웃었습니다. 20년간 30명은 넘을 겁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30명이요? 그 정도는 돼요. 정확한 숫자는 저도 기억 안 나네요. 강태식이 웃었습니다. 어차피 다 노안으로 처리됐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법도 경찰도 다 돈으로 사면 되거든요. 조회수가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신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들을 직접 죽이신 건가요? 제가 직접? 아니죠. 강태식이 손을 저었습니다. 민지 같은 애들 시켜서 하는 거죠. 돈만 주면 뭐든 하는 애들 많아요. 수면제 먹이고 사고사로 만들고 깔끔하게.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강태식이 눈치를 챘습니다. 왜 다들? 원장님, 제가 일어섰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 전부 녹화되고 있어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고요. 제가 브로치를 가리켰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한 말 전부 800만 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강태식에게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조회수 823만.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신고했습니다. 경찰 연락했어요. 저 새끼 진짜였네. 20년간 30명을 죽였다고? 완전 사이코네. 강태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 순간 연회장 문이 박살나며 경찰들이 돌입했습니다. 경찰이다. 강태식, 넌 체포됐다. 특공대가 연회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태식, 살인교사 및 조직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강태식이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나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닥쳐. 내가 한 말 전부 증거로 쓸 거야. 경찰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생중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자백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함정이든 뭐든 내가 직접 말했잖아. 30명 넘게 죽였다고. 나는. 그리고 지금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봤어. 경찰이 강태식을 끌고 나갔습니다. 연회장 밖에는 이미 수십 대의 경찰차와 방송사 카메라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생중계를 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신고했고 뉴스에서도 속보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30명 이상 살해한 보험사기 조직 보스 긴급 체포, 실시간 생중계로 자백 장면 포착,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 조직의 몰락, 강태식이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30명을 죽였습니까? 20년간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사실입니까? 강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연회장 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하객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진짜였어? 할머니가 저렇게 용감하신 분이었다니. 순이와 수진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영자야, 해냈어. 정말 해냈어. 할머니,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저도 두 사람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김정훈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완벽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확보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번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전 국민이 목격했으니까요. 형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연락 왔는데 조직 아지트 급습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네. 조직원 15명 전원 체포했습니다. 가짜 의사, 변호사,
보험 설계사까지 전부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민우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 아저씨들이 왔어요? 민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민우를 안아들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나쁜 사람을 잡았어. 나쁜 사람이요? 응, 아주 나쁜 사람.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이 데려간 거야. 할머니 대단해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자세한 건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동훈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괜찮아, 동훈아. 민지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니. 동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를 의심해서 죄송해요. 엄마 혼자 싸우게 해서 죄송해요. 일어나, 동훈아. 넌 몰랐잖아.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그날 저녁. 생중계 영상은 최종 조회수 1200만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뉴스톱으로 보도됐습니다. 68세 할머니의 용기, 20년 범죄 조직 무너뜨려, 실시간 생중계로 자백받아내, 전 국민이 증인, 이영자 할머니, 현대판 의인으로 떠올라,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68세에 저런 용기라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 정의가 중요하지. 이 할머니 때문에 30명 넘는 희생자들이 드러났네. 강태식 무기징역 받아야 해.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뉴스 보셨어요? 응, 봤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 어머니도 다른 할머니들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수진아. 너 없었으면 못했어.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었고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이길 거라고. 정의는 승리한다고. 강태식과 민지가 체포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 시민들, 피해자 유가족들 모두가 이 재판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영자 씨, 피고인 강태식과 최민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를 효심요양병원에 입원시켜서 수면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 50억과 보험금을 빼돌리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태식과 민지.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태블릿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돌잔치에서 녹화된 영상입니다. 피고인 강태식의 자백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간 30명은 넘을 겁니다. 어차피 다 노안으로 처리됐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강태식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영상은 함정 수사로 얻어진 것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생중계로 1,000만 명이 목격했습니다. 증거로 인정합니다. 한수진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피고인 최민지는 제 어머니를 포함해 4명의 노인을 살해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2년간 제가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약물 투여 기록, 보험금 입금 내역, 조직원들과의 통화 녹음, 그리고 이것은 효심요양병원 CCTV 영상입니다. 최민지가 환자들에게 수면제를 과다 투여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지가 약병을 꺼내 물에 타는 장면, 그리고 노인에게 건네는 장면.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이었습니다. 재판은 5일간 이어졌습니다. 조직원들의 증언, 위조 서류들, 은행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마지막 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식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20년간 조직을 운영하며 최소 32명의 노인을 살해했습니다. 보험 사기, 살인교사, 조직범죄, 증거인멸, 공무원 매수.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잔혹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식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피고인 최민지,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2인자로서 직접 4명의 노인을 살해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입니다. 피고인 최민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민지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원 15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서 2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선고를 마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어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재판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년 범죄 조직 보스 강태식 사형 선고, 최민지 무기징역, 조직원 전원 중형, 이영자 할머니의 용기가 만든 정의. 인터넷도 난리였습니다. 사형 잘했다. 무기징역도 약해. 민지도 사형 받아야 해. 이 할머니 진짜 영웅이시다. 덕분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구해졌을까. 3개월 후, 저는 자갈치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잔의 횟집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영자 씨, 다시 문 열었네. 영자 씨,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30년간 알고 지낸 상인들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몰랐잖아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할머니 얼굴 보러 왔어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도 조심할 수 있게 됐어요. 횟집은 연일 만석이었습니다. 순이도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부서졌던 유리창은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이겼어. 순이가 떡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30년 우정이 이긴 거야. 저는 순이를 꽉 안았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한수진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보호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노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돕는 NGO였습니다. 할머니, 센터 개소식에 와주세요. 수진이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개소식 날. 수진이 연단에 섰습니다. 이 센터는 제 어머니와 다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자 할머니의 용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의 오빠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해 수진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말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김정훈 형사는 강원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승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노인범죄 전담팀 팀장이 됐어요. 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부산경찰청 노인범죄 전담팀장 김정훈. 축하해요, 형사님. 할머니 덕분입니다. 이제 유사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겁니다. 형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 동훈이었습니다. 동훈은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청소할게요. 엄마, 오늘 저녁 제가 만들게요. 엄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민우. 손자는 여전히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할머니 이야기하셨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데? 할머니가 영웅이래요. 나쁜 사람들 잡았대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 될래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민우야. 넌 할 수 있어. 어느 토요일 오후, 횟집에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이영자 할머니시죠? 네, 맞아요. 저,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며느리도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뉴스 보고 의심하게 됐어요. 조사해 보니 제 명의로 보험금이 8억이나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했고 며느리가 체포됐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범죄를 막았다는 사람들, 유사한 피해를 당할 뻔했던 사람들, 할머니가 용기를 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어머니를 지킬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싸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을. 6개월 후,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민포장 수여식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 대통령이 직접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영자 씨의 용기가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거대한 범죄 조직과 맞서 싸워 이기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포장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포장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수진, 순이, 김정훈 형사,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1년 후, 제 이야기가 드라마로 제작됐습니다. 며느리의 두 얼굴. 시청률 25%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에게서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게 됐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배웠어요. 저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니. 사회도 변했습니다. 노인 대상 범죄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숨어있던 유사 조직들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노인보호법이 강화됐습니다. 요양병원 감독이 엄격해졌습니다. 보험금 가입 시 확인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제 싸움이 사회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갈치 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세가 됐지만 아직 건강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엽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할머니, 오늘도 횟감 신선하네요. 역시 영자네가 최고야. 순이는 여전히 건너편에서 반찬 가게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가게를 오갑니다. 영자야,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할까? 그래, 좋지. 30년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지는 노인보호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5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서울 지점 개소식이에요. 꼭 와주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수진의 오빠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김정훈 형사는 전국적으로 유사범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에만 유사사건 3건 적발했어요. 할머니 사건 이후로 신고가 10배 늘었습니다. 형사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동우는 매주 민우를 데리고 횟집에 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할머니, 민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작문 숙제했어요. 무슨 주제였는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요. 저는 할머니 썼어요. 민우가 작문을 보여줬습니다. 나의 할머니는 영웅입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느 저녁, 횟집 문을 닫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영자 할머니시죠? 저는 대구에 사는 김순이라고 합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 저도 며느리가 이상해요. 요즘 자꾸 병원 가자고 하고 통장 달라고 하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서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제가 아는 경찰분 연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조사를 해봐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김정훈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대구에 비슷한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있고 형사가 있고 순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것이고 저는 또 싸울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약한 사람들을 위해. 70세 할머니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8세 할머니가 거대한 범죄 조직과 맞서 싸워 이긴 실화 같은 이야기. 나이가 많다고,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주변에 힘든 어르신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사범죄 신고가 10배 증가했고 숨어있던 범죄 조직 15곳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노인들이 위험에서 구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